올해 하반기부터가 이제 전기차 시장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본 게임인 것이고 GM의 이코노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의 판매가 어떻게 잘 되는지 특히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25년도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때 싸고 좋은 전기차가 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차 그 내연기관차들과 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스리서치 초대석.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영업부장 모시고 2차전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우리 2주 만에 네, 뵙는 거죠? 네, 2주네요. 2주 만에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니까 이창원 부장님 팬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저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좋은 질문 잘 뽑아내야 되겠다 싶었어요.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과찬이신 것 같고요. 뭐 팬이라기보다 다른 투자 2차 전지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 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또 그렇게 네, 겸손하게 또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럼 오늘은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뉴욕 증시 보면은 사상 최고치 연일 또 경신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만 너무 소외되어 있다. 4월 지나고 5월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5월 들어서 오히려 더 답답하다. 워낙 또 휴일도 많았잖아요. 좀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좀 짓누름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유독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국내 증시가 부진한지 그 이유 이창원 부장님은 어디서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이선 얘기를 먼저 하면 좋겠지만 시장 얘기를 하고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국내 증시 상승률이 주요 10개국에서 꼴찌라는 뉴스가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왔고요. 일단은 K 밸류업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세계 20대 지수가 오늘 14개가 신고가를 간 상태고요.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지금 4만을 돌파를 한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 최고치 갈아치고 이런데 지금 뭐 여길 영국이라든 프랑스, 유럽 쪽은 거의 최고치 지난주에 이미 최고치 갔고요. 일본도 그렇고 호주, 인도 다 좋은데 우리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 2.5% 거의 연간으로 오르질 않아가지고 코스닥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좀 꼴찌다란 그런 뉴스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올해 1월 2일에서 5월 사이, 5월 17일 사이 등락이 일본은 이렇게 16.52%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독일, 영국들은 이제 11%에서 중국도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0.3배거든요. 중국이 10.4배예요.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한 12배, 중국이 8배, 9배 막 이래서 최근에 올라와서 10배 올라왔는데 우리가 못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 쭉 올라갔는데 지수가 못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증시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게 어쨌든 낙관적인 거시 경제가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개선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오늘은 FOMC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으로 나왔지만은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하반기에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강세가 있고 특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엔비디아 지금 시간에 $1,000 넘어갔죠. 엔비디아를 달성하면서 상시를 이끌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종목이라고 해봤자 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일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큰 대응주가 별로 없거든요. 직접적인 관련주가 적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좀 캐중 구간을 지나고 있는 전기차 종목들이 구성을 많이 해서 지금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만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다른 악재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 금투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IS 계좌 혜택 확대하는 부분이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 폐지 부분도 사실 다 이제 물 건너갔다고 21대에서 물 건너갔고 22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21대 국회가 임기에 종료되면서 IS 계좌에 대한 혜택 늘리는 개정 내용이라든가 이게 다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금수대 문제도 일단은 좀 자초위기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시장이 흔들려요. 특히 이제 야당 의원이 이제 금수대를 강행하겠다는 워딩이 나오는 날은 거의 여지없이 시장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좀 유예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워낙 좀 강경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금지세가 도입되면은 주식채권 펀드를 비롯한 금융 투자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의 투자자에게 초과분의 20%, 그 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게 뭐 유예되지 않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금융 시장이 선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적응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금수대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있죠. 뭐 서로 간에 금수대 도입되게 되면 시장이 뭐 많이 빠질 거라든가 아니다라는부터 해서 뭐 부자 감세다 아니다 막 얘기해 봤는데 그걸 떠나서 이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대가 도입되게 되면은 좀 시장 떠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에 이제 양도세라든가 거래세, 상속세까지 지금 3중으로 이제 세금을 좀 물게 하는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좀 뭐 무역장으로 떠나겠다 이런 선진 시장으로 자금 이탈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렇게 뭐 고액 투자자들이 만약에 떠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다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피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데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 금투세라든가 공매도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2조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이제 공매도 좀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재개된 우려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하여금 주가가 안 가니까 지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야당이 지금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합의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개인들도 이게 공매도에 되게 민감해요, 지금 사실.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얘기를 한 게 단순히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평가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성평가에서 지금 모자라요. 네, 그래서 거기 외국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 정성평가 들어가는데 그게 공매도 실행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세계 국제지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인 거기에 따른 추정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안정은 되게 기할 수 있거든요. 계속 외환보유고를 쓰는 것으로 환율 방어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워딩이 나온 게 아닌가. 또 특히 이제 4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개체적으로 계속 쌓아놓은 것들이 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5월 달에 좀 수면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여기 나온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좀 부담을 지금 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들이 자꾸 못 갑니다. 대형주들 종목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코스피 쪽에 이날 외국인들 기관이 코스피 종목도 정말 많이 매도했어요. 선물도 그렇고. 이날이라고 하면 며칠 기준? 이보고 16일 날 금감원장이 말씀하신 그날 코스피 쪽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위 종목들 15개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장 초반에 다 빠졌었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금투세와 지금 공매도 이슈가 공매도 재개될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스템을 다 갖춘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를 한다 그러면은 올해 연내 실행은 뭐 불가능하겠지만은 이게 뭐 일부 부분 재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이 또 부담되고 일단 금수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시장이 이제 거래가 지금 말랐다 그러나요? 거래 대금이 지금 말라가지고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어서 주가가 못 가고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형주들을 들어 올릴 만한 지금 시장에 자금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작은 종목들이 주로 이제 개별 종목들은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금수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만 해도 한 수천 명, 뭐 1만 명 이하 정도로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게 채권 때문에 채권 개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채권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금투자 납부 대상이 1만 명 미만이 아니라 수십만 명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세 대상이 이제 1만 명 이하로 봤지만은 이 채권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16개월간 개인들이 매수한 채권 순매수금이 53조고요. 이게 1인당 1억만 잡아도 53만 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건데 이제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수익이랑 자본 수익, 만기 상환 이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15.4% 이자 소득세를 내고요. 그 자본 차익과 그 만기 상환 이익에는 세금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2천만 원이 그 다른 수익과 합쳐서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웬만해서 만기까지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그 매매 차익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올해 연말에 채권 쪽에 그 매도가 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월등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좀 파장이 클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채권 시장 수급이 좋지 않게 되면은 이게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를 건들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채권에 대한 신규 매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사실 우량한 기업들이 가장 그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채권인데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주식 시장이 쉽게 좋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안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금투세 알고 보니 초부자 감세였다. 620조 사모펀드 세금 절반으로 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 기사에 있는 거 그냥 읽겠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가 그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막상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속칭 부유세의 세금, 그러니까 부유층의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있고요. 현행 소득법이 그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 펀드, 그 집합투자기구와 그 파생결합증권, ELS, DLS 등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또 ELB는 파생결합 사채 등이 있는데, 이런 파생상품들로부터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재 펀드라든가 이런 이제 이런 그 파생상품의 판매나 양도 등의 거래를 발생한 이익에는 금투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따라서 사모펀드 등에 투자한 초부자들의 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금세 도입으로 인한 그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읽을게요. 네. 이게 이제 금투세 시행 시 과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당이 있고, 그리고 그 매매 차익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 배당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미만 시에는 그 15.4% 원천 징수를 하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매매 차익도 2천만 원 미만은 15.4% 원천 징수하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종합소득 세율표입니다. 10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45%죠. 45%고 이제 그 10%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49.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모펀드를 투자하신 분들 최소 금액이 3억이고 상당히 수십억, 수백억 고액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49.5%를 내야 되는데, 이게 금투세 시행되게 되면은 이게 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 매매 차익이 이 금융투자 소득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 되니까 여기 분류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세도 적용이 안 되니까 요거 49.5에서 22% 또는 27.5%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기 그 시사저널 2에 나온 그 기사를 제가 이제 표를 가져온 거고요. 이 앞에 그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펀드의 환매나 양도를 통해 그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0억은 차익이 10억이 넘으면 절반가량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보면은 3억, 5억만 넘어도 세율이 각각 44.5, 46.5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투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국내형 그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공제 받죠. 그리고 양도차익, 판매나 양도차익 3억 넘으면은 27.5%, 3억이 안 되면 22% 받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지금 절반은 떨어지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 사모펀드의 자금이 대략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6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64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 2조 정도가 주식 투자예요. 국내 주식 투자하고 나머지들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의 부분,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 620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세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저 620조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율이 그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실제 그 차익이 얼마나 많이 되겠냐. 뭐 8조, 10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까 요 두 기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기사와 된 부분이니까 여기 그 아시아타임즈 기사랑 그리고 그 시사저널 이 기사 요거 보셔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금투세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원천징수입니다. 이 시사저널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게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 시행에 따른 조세 징수 방식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정한 한 개 기본 계좌와 그 다른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조건 원천 징수가 되고 이후 다음에는 환급받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그 본인이 그 지정한 한 개 계좌에서는 5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일단 원천 징수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에 환급할 때까지 투자 수익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금융기관의 간의 그 전산이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계좌만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원천징수 당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신청해서 환급 신청해야지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증권계좌 한 개만 있으신가요? 저는 한 3개 정도 쓰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한 개만 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들은 만약에 수익이 나게 되면 일단은 다 5천만 원이 안 돼도 일단 원천징수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다시. 그게 이제 그게 뭐 금융투자만 있는 그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있죠. 보험사도 있죠. 다 포함해요. 네. 전부 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합쳐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노무사 쓰고 세무사 쓰고 뭐 그래야겠죠. 그쵸. 그 비용도 또 들어갈 것이고. 되게 번거로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반감이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게 개인들한테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형평성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 법인세 내고 있고 또 뭐 본국에서 세금 내고 있고 막 이런 얘기 있어서 이거는 좀 서로 간에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지금 독소 조항이 원천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시행을 떠나서 이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이 개정이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지금 투자 방향에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 시장을 떠나냐 마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로 인해서 영향이 분명히 지금은 반영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투세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을 떠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격은 있겠지만은 그걸 대비해서 뭐 현금을 좀 늘리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 간에 시장을 떠나서는 나중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한번 떠나면은 이미, 왜냐면 내가 떠난 시장이 되게 안 좋으니까 떠났을 텐데 나중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못 들어오세요. 이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코로나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코로나 때 시장 떠났던 분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런 사례들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건 많지만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대비책을 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이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빨리 좀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5월 30일인가 거기 그 여의도 민주당 그 당사 앞에서 뭐 한투연에서 집회한다 그러더라고요. 5시인가 뭐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투세라든지 뭐 금리 시장에 대한 위축 우려라든지 참 많은 다양한 요인이 국내 시장의 투심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이야기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논제는 바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100%대로 올리기로 한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 K배터리, 한국 배터리사들이 ESS 쪽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 대중국 관세 인상은 K배터리는 그 ESS에서의 큰 사업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그 ESS 그 설치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교보증권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특히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ESS 설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설치량이고요. 올해 전망인데 지금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랑 그 중국의 ESS 누적 설치량 전망 같은 경우도 이게 22년이고요. 그리고 이게 2030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그 ESS 누적 설치량이 각각 이제 10기가와트시 정도인데 누적으로 미국이 2030년도에 120기가와트 그리고 중국이 175기가와트니까 12배, 17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500기가와트로 해가지고 2022년 대비해서 10배 이상이니까 이게 설치량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좀 봐도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발간한 ESS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글로벌 ESS 시장이 22년에 그 152억 달러에서 내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23년이라고 봐야 돼요. 23년에 그 266억, 2030년도에 그 395억 달러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튬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9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22년부터 이제 LFP 배터리가 사실 이제 그 3원계를 출원하고 2003년도에는 이제 ESS 쪽에서는 그 주류가 될 것인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적인 게 크기 때문에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C레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성능이라든가 무게가 되게 중요한데 ESS는 아무래도 공간이라든가 무게에서 좀 더 자유로우니까 싸야 되거든요. 가격이 싼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ESS 쪽에서는 그 LFP가 앞으로도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여기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그 글로벌 ESS 누적 설치 전망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상당히.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왜 증가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갑자기 23년도에 급증을 해요. 이유는 바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싸졌기 때문이에요. 배터리 가격이 갑자기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리튬 가격 급락하고 그러면서 배터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에서는 재고 조정이 끝나지 않아서 캐진 구간이 발생했지만은 ESS 시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설치량이 급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냉각이라든가 이제 그 장주기라 해가지고 이제 사용 그 주기 그러니까 수명 같은 게 더 늘어나가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진 거죠. 성능이 좋아졌는데 가격도 싸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배터리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3원계든 ES 그 LFP 간에 계속 떨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ESS 시장에서는 사용량이 급증을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아까 관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5월 14일 날 미국이 그 대중국 관세 인상안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FEC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25% 그리고 리튬이온 그 전기차용도 7.5에서 이제 25%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ESS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7.5에서 25인데 2년을 유예했죠. 26년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핵심 광물은 관세가 없었지만은 25% 올해 8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거고요. 전기차가 이제 25에서 이제 100%된 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얘기는 요겁니다. 넌 EV. 그러니까 이 전기차용이 아닌 배터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거고요. 미국인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서도 26년부터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전기차는 24년인데 ESS는 26년이에요. 여기 2년 정도 좀 늦췄죠. 2년 유예를 둔 이유가 그 미국의 ESS용 배터리 공급망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게 2년 정도 필요해서입니다. 이 자료는 그 닐 그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26년부터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지금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SK온이라든가 삼성 SDI도 26년부터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양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ESS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그 3월 말 기준으로는 미국의 그 ESS 프로젝트 규모가 그 11.6기가와트인데 23년에는 그 6.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도 실제로. 그리고 그 SNE 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중국 업체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89.2%는 거예요. 거의 다 이 시장을 장악했는데, 아까 보면 ESS 시장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시장을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중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이 커지더라도 국내 업체들한테 크게 혜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전지 쪽에서 비관론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그러니까 ESS 쪽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미국이 지금 만들어 줬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지난해 배터리 종류별 미국의 그 수입 현황을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보면은 중국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액 기준으로 봐도 지금 중국이 거의 10.8기가와트 시로 엄청 가장 크고요. 그래서 비중이 거의 이제 70% 이상이 돼요. 수입 물량만.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중국산 그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는 관세가 기존 이제 7.5에서 25% 3배 이상 지금 인상되게 되면은 K배터리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변수를 작용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북미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중국산이 더 비싸지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ESS 배터리는 그 IRA법 규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관세 인상 자체가 이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리고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IRA법 따른 그 FEC 규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그 관세 인상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그 전기차용 대미 그 중국 업체가 들어오는 걸 다 막았는데 ESS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막았다라고 그 막는 효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90% 가까이 장악했던 중국의 그 ESS 배터리 판도가 좀 크게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그 특히 ESS 전용 공장 현지에서 이제 신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엔솔이 제일 빠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어요. 엔솔 콩콜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애리조나주에다가 이제 17기가와트시 그 ESS용 LFP 배터리를 이제 4월달에 착공했고, 이게 26년도에 본격 생산이 되고요. LG 솔루션이 그 수주 이번에 하나그룹에다가 수주랑 이거죠. 예, 이거 4.8기가네요. 요거 밑에 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거 틀렸는데 요것만 맞아요. 지금요. 네, 제목만 맞고요. 그래서 요거 이 비즈니스 포스트 내용을 잘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국내 업체들과 26년도에 대부 양산식에 마친 거라 그 관세를 적용하는 시기랑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업체들한테, 국내 업체들한테 미국이 시간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이제 관세를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고객사를 좀 더 확보하기 용이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다는 분석이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막 급등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AI 붐에 의해서 전력 그 수요가 높다 보니까 ESS 사업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니까 관련 종목도 올라가고, 또 ESS 관련 종목들 미국에서도 지금 실제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정책적 지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 이어서 이 ESS 시장은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그 배터리 산업에서는 양대 성장의 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가 단순히 중국 관세를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업체가 북미 시장에서 ESS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가 가정용 ESS에서 그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유율을 많이 뺏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에너지 전문 조사 업체 우드 맥킨지에서도 그 북미의 그 ESS 시장 규모가 2022년 대비해서 10배 정도 커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AI 그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 전력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 ESS 시장의 성장세가 이제 촉진될 거라서 요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라 일본 업체들의 의존도가 앞으로 ESS 시장에서는 특히 북미 쪽에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ESS 쪽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직도 잠잠합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도 판가 가격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아직까지 2차 전지 국내 증시 관련주 투입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반기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을 위해서 또 내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요소를 체크해 봐야 되는지 전망 좀 한번 들어볼게요. 하반기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하반기에 주로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그 라인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2025년도 전기차가 출시가 많이 되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대부분 그 증권사 전망이 이거는 이제 NH 투자 자료고요. 올해 그 판매 예상치가 글로벌 그 전기차 판매 예상치가 이제 1,777만 대에서 그 1,655만 대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 이게 XEV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전기차랑 플러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인 거예요. 글로벌 좀 전망치가 좀 떨어진 이유가 중국은 선박은 했지만은 대체로 미국이랑 유럽 쪽이 생각보다 수요가 좀 부진해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올해 이제 독일 쪽이 좀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미국계에서는 지금 테슬라랑 GM 판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데 테슬라 판매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었고 올해 이제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년 대비 25% 성장을 했지만 남은 기간이 어쨌든 뭐 한 14%만 성장해도 요거는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전망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주력 판매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주로 4만에서 5만 달러대 모델이 많거든요. 근데 전 세계 글로벌 평균으로는 2만 8천 달러가 3만 달러 이하인데 약간 고가 모델만 있다 보니까 중저가 모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판매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2025년 이후로는 저가 모델이 많이 나옵니다. 그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또 규모의 경제라든가 배터리 가격도 많이 싸지기 때문에 중저가 모델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판매 전망치가 이제 NH 쪽의 자료는 좀 낮아졌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미래에셋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미래에셋에서 추정하는 것들 4월 말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도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 예상치가 좀 추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5월 달만 해도 그 1950만 대 그 판매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790만 대로 이제 조정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1690만 대까지 이제 조정이 된 상태고 그리고 북미 쪽의 판매 성장률 전망도 67에서 이제 32%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유는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판매 1분기랑 이제 2분기 초반이 판매량이 좀 부진했던 것들과 그리고 대체로 금리 인하랑 되게 맞물리기 때문에 자동차 오토론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자율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잠구하게 되니까 요 오토런 부분들과 또 이제 미국의 그 EPA 그 연비 규제, 자동차 연비 규제 이런 것도 좀 일부 좀 후퇴한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대체로 이렇게 지금 침투율이라든가 그 판매 전망치가 좀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이유 자체가 결국엔 테슬라와 GM입니다. GM이 1분기 판매 그 출하량이 좀 안 좋았고 테슬라도 지금 판매가 좀 인도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이 테슬라랑 GM 외에 나머지 그 전기차 미국에서 1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은 11만 대로 해서 이제 41% 성장이 나왔고요. 연간으로 양호했는데 테슬라랑 GM은 안 좋은 거죠. GM이 마이너스 14%, 테슬라가 마이너스 15%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GM 같은 경우는 그 볼트 EV가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가장 극심하다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판매 부진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가격 인하 들어가고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자체 내재화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LG 엔솔 통해서 지금 전극판을 지금 구매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또 이제 모델 3, 모델 Y 리비전 모델 좀 배송이 시작됐고 저가 모델도 내놓는다고 하고. 그건 아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요? 어제 그 간밤에 그 올라온 게 세미 트럭 그 출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급등이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배터리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 올해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GM입니다. GM의 그 이코노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가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코노스 EV가 이게 내연기관으로 있습니다. GM의 모델들이 뭐 이코노스, 블레이저 EV, 뭐 이런 그 트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양하게 이제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이코노스 EV가 원래 지난해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반년 이상 밀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올 것이고요. 이게 대략 텍스 크레딧을 수령하게 되면은 이게 35,000달러인데 그 텍스 크레딧 수령하면 27,000달러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굉장히 싸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판매 동향을 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올해 1분기 때 아까 9%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연간으로 180만 대 이상 판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 가이던스는. 그리고 GM 같은 경우가 올해 판매 20에서 30만 대 목표 그 생산 목표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이코노스 EV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95만 대 판매에서 23% 증가를 예상을 하고 판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유럽 쪽에 대한 수주가 증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전기차만 18종이 나옵니다. 하반기에 그 볼륨 모델이 나오고요. 지프도 나와요.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합산 60만 대 목표 판매를 지금 전기차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BMW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제 47만 대에서 24%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주요 판매 업체들이 어쨌든 다 지금 하반기를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BMW 예쁘다고는 안 봤는데 전기차 BMW 너무 예쁜 거예요. BMW 같은 경우는 기술력인 측면에서는 그 현대기아보다 한 6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요? 왜냐면은 그 노이어 클래스의 그 전기차 플랫폼이 26년도에 출시될 예정인데 그게 2020년도에 나왔던 이 GMP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더디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현대기아가 테슬라 다음으로 거의 글로벌 탑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른 이제 내연기관이라든가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는 도요타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보셔야 돼요.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 후발주자가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현대기아차가 상당한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요. 뭐 한 7, 8년 정도 미리 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배터리 정책에 대한 초반에 좀 실책으로 그래서 이제 CATL가 뭔가 많이 하려다가 그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좀 생겼던 것이고요. SK온과 지금 많이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NCM9 배터리를 장착한 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난리 났죠. 웬만한 슈퍼카보다 빨라요. 와, 정말요? 네, 그 NCM9을 장착한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웬만한 슈퍼카보다 더 출력 좋습니다. 제로 백도도 빠르고.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서는 그 내연기관차 시대의 그런 슈퍼카들은 진짜 다 나중에는 그런 값어치를 저 돈 주고 이 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거 주문해도 막 전기차 롤스로이스 하면 그게 성능이 내연기관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벤츠가 그 LFP 배터리 아까 LFP 아니라 그 중국산 그 NCM 그 CAT 거 썼다가 LFP 배터리 쓰고 했다가 막 20% 할인 판매하고 막 이랬잖아요. 벤츠가 그런 적이 없는데 전기차에서는 할인 판매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갈아엎고선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 5년 걸리니까 그 내연기관 더 5년 더 팔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1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것도 미래에셋에서 정리한 재료인데요. 테슬라라든가 GM, 폭스바겐 전망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이제 판매량이 그 지난해 대비해서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난해 180만 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는 170만 대라서 좀 지난해보다 못한 걸로 보지만 일론 머스크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델 3랑 모델 Y 성능 개선 모델 같은 경우가 신규 배송이 될 것이고 4월 달부터 어쨌든 판매가 인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이제 판매가 얼마큼 증가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가장 핵심은 GM은 무조건 GM이에요. 올해는 그 하반기에 GM의 전기차가 어떻게 잘 팔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0에서 30만 대 판매 목표치는 아직 수정하지 않았고 상향 교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태이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에 판매를 되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남 3개분기에만 지금 18만 대 이상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목표치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20만 대 팔리려면은
18만 대 이상 팔아야죠. 18만 대 이상 팔면은 169% 성장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유럽 쪽 아까 그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 3개국 분기 판매 목표가 72만에서 91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새 업체들 특히 GM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달에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30만 대 정도 30만 7천 대 정도 얘기를 했는데 1월 실적 발표할 목표의 50% 정도 성장하는 거 예상을 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발표한 것보다 좀 덜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그 EV9을 비롯한 그 전기차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세 자릿수 판매가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EV9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이라는 상을 다 씹혔으니까 웬만한 그 전 세계에 있는 상은 뭐 몇 관왕 그러더라, 뭐 몇십 관왕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전기차를 탄 분들은 사실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VTL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캠핑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뭐 저는 그 버스킹 하는 거 봤는데. 버스킹? 예, 악기 같은 것들 거기 연결해가지고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캠핑 용품도 웬만한 거 다 되죠. 전열기도. 요즘 차박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 차박하실 때 많이들 쓰시는 것 같고요. 그 VTL기는 처음 있을 땐 저거 쓸데없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일단 한번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게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언제 어디서든 간에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그게 안 돼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어렵고 그래서 VTL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를 보기 어려운데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막 그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 F150 라이팅 차주가 그 배터리를 가지고 3일 동안 견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집안에 전원을 공급을 해가지고 뭐 TV도 보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CM9 같은 경우에 장착한 차는 한 3년인가 3년 지났는데도 그 SOC가 97%를 유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요. 그 수명이 그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그 완성차 업체별로 출시된 모델들이거든요. 스텔란티스 아까 18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18종 이게 푸조라든가 이 지프 전기차는 여기까지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지프 전기차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좀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캐딜락 리릭이 오늘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한다 그러더라고요.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라 그리고 이제 쉐보레는 이코너스 EV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코너스 EV가 또 차가 작지는 않습니다. 저가 모델에는 불구하고 그리고 블레이저 EV도 나오고 폭스바겐에서는 그 이트론 시리즈 A6 이트론, Q6 이트론, 그 ID7 그리고 포르쉐 마카는 근데 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마카 같은 경우가 그 NCM 811 CATL 걸 썼는데 그 배터리 성능이 좀 안 좋아서 그 포르쉐가 좀 이게 왜냐면 출시가 너무 늦어진 바람에 이게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NCM 811이 최신이었는데 출시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지금은 NCM9이 훨씬 최신이고 게다가 국내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그 CATL 걸 썼는데 CATL의 NCM 811이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래요? 되게 수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FP랑 거의 못하다고 좀 들어서 그리고 재밌는 게 제원을 보면은 충전 권장 온도 시간이 영하가 없습니다. 0도씨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CM 그 국내 3번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까지도 충전이 돼야 되는데 CATL의 NCM 811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하에서는 충전 성능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대 기아에서는 i9 그리고 요 캐스퍼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 모델이고 이제 EV3 이건 기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엔솔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BMW 포드 등이 있는데 BMW G 클래스 전기차는 중국에서 발표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이번에 G 클래스도 있고 이번에 이제 EQ 모델도 그 성능 개선 모델이 나왔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근데 기술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디께 들어가죠, 벤츠는? 벤츠는 뭐 CATL 거 쓰죠. 그래서 잘 안 팔렸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넘어갈 때는 완전히 플랫폼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소프트웨어에서 거기다 모든 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그 명성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특히 독일 업체들이 폭스바겐 그리고
그리고 벤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플랫폼 개발이 좀 늦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타보면은 많이 실망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다. 일단은 지금 플랫폼이 준비가 잘 된 게 GM이라든가 현대기아, 뭐 좀 스텔란티스 좀 열심히 하고 있고, 포드가 GM보다 지금 2, 3년 늦습니다, 지금. 그 전기차 플랫폼이. 네, 포드가 좀 잘 못하고 있어요. 포드도 지금 전기차 플랫폼, 신규 플랫폼이 지금 26년도에나 지금 출시 예정이라서 GM은 올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늦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기아보다 포드가 한 6년 늦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대선을 앞둬서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배출가스 기준 그리고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32년까지 67% 기준이었던 것들이 지금 56%까지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유로7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거의 내연기관차한테는 저승사자 같은 그런 규제였는데 정작 유럽 업체들이 저걸 하겠다 하면 자기네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더 그 완화하는 그 원래 거의 유로 6와 비슷한 정도로 유로 그 1부터 이제 그 6까지 오는 과정이 유럽이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좀 막는 그런 장벽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내연기관차에서는 그게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디젤 게이트 사건 터지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고 유럽이 지금 오히려 더 못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만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35년에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정이 약간 뭐 연기 또는 폐지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25년도 이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달러 미만의 중저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 없이도 내연기관차랑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22년도 대비해서 반값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막 사는 것보다는 25년도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싸고 좋은 차들이 나오니까 그때 사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3년도까지 나온 전기차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갖추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ID4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BMW ID4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홍보를 많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잘 안 팔리는 거죠. ID4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중국 업체들한테도 밀릴 정도로 성능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앞으로 25년 되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국 글로벌 승용차 평균이 28,000달러인데 지금 전기차 주력 모델이 45,000에서 5만 달러니까 3만 달러 이하가 가면은 그 내연기관차랑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년에서 26년도에는 이제 3만 달러 미만의 중저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도 신규 모델이 나오고 특히 GM 볼트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이제 배터리를 장착하고서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폭스바겐도 ID2가 나와요 26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런 25년도, 26년도에 대거 나오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 일정들이 기존에 이제 23년도 때 계획했던 것보다 대체로 좀 밀렸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밀렸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좀 감안해서 투자 비중 그 투자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고 세그먼트가 A, B, C, D, E가 있거든요. 이게 그 A, B 앞단일수록 그 소형차 작은 차예요. 경차 뭐 이렇게 그 소형차, 중형차 이렇게 가는데 요 A, B, C까지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즈가 제일 크잖아요. 이게 60% 크잖아. 이게 대략 이제 4만 달러 미만 그런 중저가 시장이 업종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가 많이 나와야겠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고 판매량이 늘려면은 그래서 중저가 제품 그 차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5년도, 26년도에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캐즘 돌파 시점 25년도로 보는 이유가 이런 그 낮은 가격의 배터리가 탑재된 저렴한 전기차가 대거 25년 말부터 25년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26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는 거죠. 아까 그 GM의 이코노스 EV가 35,000인데 보조금 받으면 27,000 정도 나오니까 이거 경쟁이 되는 거죠. 내연기관차보다 싼 SUV 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오토론이 안정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방의 수요도 전선이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 25년도 전기차 판매 대수는 판매량은 2,200만 대, 연간으로 3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북미가 60%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34%, 중국은 17%. 그러면은 이 북미가 지금 미국이 리시오링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그걸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더 기회가 되겠죠.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곳에 우리가 주력을 있게 되니까 중국 성장률은 예전만 못하게 되니까 우리 뭐 국내 업체들도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올해 하반기부터가 이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본 게임인 것이고 GM의 이코넉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의 판매가 어떻게 잘 되는지 특히 이코넉스 EV를 잘 봐야 되고요. 얼마큼 판매가 잘 되는지가 좀 만약에 그 기대만큼 안 팔린다고 하게 되면 캐짐이 오래 갈 수 있겠죠. 괴로운 기간도 오래 갈 수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도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때 싸고 좋은 전기차가 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차 그 내연기관차들과 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인업만 쫙 봐도 하반기부터 진짜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또 금리 인하론에 대한 목소리도 확실히 커질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와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쫙 드는데, 또 리튬과 니켈 가격도 보면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물론 아직 바닥이에요. 그런데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랑, 지금 이렇게 배터리 원재료 광물 가격은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니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뭐 알루미늄 그런 광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리튬만 3월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최근에 플랫하게 이렇게 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비슷하게 주요가 대표하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좀 그렇고, 제가 제목을 광물 가격은 국내 시장과 중국의 시장으로 구분된다라고 좀 지었는 게 미국의 그 FEC 규정이라든가 IRA법에 따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EPA 규정을 완화를 했죠. 이제 2030년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60%에서 최종안이 이제 한 44%, 31에서 44%좀 줄었고요. 2032년도가 이제 67에서 이제 56%를 줄었는데, 요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하이브리드가 3%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2032년도에 판매 비중 목표가 3%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그냥 그 하도 이제 이걸 다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좀 숨통 튀길 수 있는 여지를 좀 줬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보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신 이제 그 FEC 규정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지정을 했고요. 요게 이제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에너지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이 협의해서 국가안보 및 대외 정책을 해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FEC 지정 가능하게 했는데, 우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도 FEC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분 이걸 떠나서 보조금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력한 규제가 앞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관세는 24년부터 본격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거랑 이제 26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그 잘 보시면은 이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게 이제 기존 내용과 동일하죠. FEC 규정이 있는데 아까 응급제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2년 유예한 거라 여기 미래세 자료가 수정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 전액 첨가제랑 전해질 염 같은 경우가 FEC 규정이 유예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광물이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전해 원재료 일부가 2년 유예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요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북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은 거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세 문제도 생기고 FEC 규정으로 인해서 중국을 쓰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생산된 것들은 거기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북미에 필요한 것들은 중국에서 중국 업체 기업들이라든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을 써야 되니까 시장이 갈라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가, 그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었어요. 이제 올해 탄산 리튬 기준으로도 한 16%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올해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그 OEM들의 신차 모델이 많이 예정돼 있어서
올해 2분기까지는 일단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배터리 판가가 리튬 가격에 4, 5개월 후행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니까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리스트 확인을 하겠죠. 수요가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특이사항을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탄산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이 밑에 있거든요. 보통은 수산화 리튬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탄산 리튬이 최근에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더 성장률이 높고 그리고 LFP 배터리의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현물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은 탄산 리튬을 다시 그 정제해가지고 변환해서 만든 게 수산화 리튬이기 때문에 보통 수산화 리튬이 더 비쌉니다. 요게 이제 미래에서 나온 자료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좀 크게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탄산 리튬 현물과 수산 리튬 현물 가격들을 최근에 보면은 북미 쪽에 탄산과 수산 리튬 8% 상승이 나왔는데 중국 탄산 리튬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중국 수산 리튬은 3%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벤치마킹 상으로 보면은 북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중국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리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중국 탄산 리튬 현물가가 2월 저점 대비해서 10% 증가하는데 수산화 리튬은 현물가가 2월 저점 대비해서 20% 올라와서 일단 수산화 리튬도 많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중국 내의 시장 그 가격이랑 중국 외 시장의 지금 괴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 시장의 광물들이 프리미엄을 조금씩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미래에셋 리포트 그 월간 리포트 자료였거든요. 요거를 좀 보시면은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내용만 일단은 갖고 왔는데 어쨌든 북미 쪽에 프리미엄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런 핵심 광물들이 이제 FSC 규정을 또 적용해 받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종목도 다시 또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미래에셋에서 배터리 셀부터의 소재별로 앞으로 이제 PQ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3분기고요. 여기 2분기인데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P는 여전히 2분기까지 떨어지지만 Q가 올라가는 2분기부터 올라가면서 3분기, 4분기 쪽 올라가고 가격도 이제 3분기 하락이 멈추고 4분기 올라가는 그렇게 연마를 하고 있고 수익성도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이건 Q는 올라가고 있는데 판가는 2분기까지 다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고, LG화학, 포스코피챔, 에코프로비, LNF 마찬가지로 다 판가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까지. 근데 이제 LG화학은 20% Q가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피챔과 이제 에코프로 BM은 좀 일부 떨어지는 정도, 에코프로비엠 플랫 정도로 Q는 얘기를 했고, LNF가 이제 4680 원톤리 배터리 때문에 아마 Q가 이제 25% 증가를 좀 가이던스를 준 상태라서 대체로 이제 판가의 하락은 이제 2분기에서 멈추고 3분기부터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Q 같은 경우도 일단 3분기, 4분기 전체로 올라간다. 그리고 수익성도 지금은 이제 리튬 가격 재고평가 손실이 소액이 됐기 때문에 흑자되는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은 1분기부터 좋아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판가가 올라가야 돼요. 양극재는 지금부터는. 그래서 3분기부터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고, 동박 같은 경우도 이제 PQ가 단지 3, 4분기 쭉 올라가는 구조라서 동박도 좀 투자하기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액도 보시면 PQ가 지금 3, 4분기 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수익성은 그대로고, 전액 원재료, 이게 원재료라면은 뭐 전액 염이라든가 전액 첨가제, 용매 이런 것들인데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액 쪽은 중국 쪽 업황을 많이 타는 게 중국 업체들이 워낙 많이 진출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 현재 전액 쪽이 지금 공급가잉이라서, 그러니까 엔켄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북미 쪽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근데 중국 쪽 시장이 뭐 90% 그렇게 감소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은 확실히 전액은 좀 공급가잉에 들어가서 북미 쪽이 진출하지 않는 전액 경우는 없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 북미 캐파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시고 북미 캐파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리막 쪽은 지금 SKIT랑 WCP가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지금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이제 그 미국의 FOC 규정이라든가 그 IRA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제 광물 가격 자체가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으로 갈리게 될 것이고 중국의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그 더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내년부터는 북미 쪽의 핵심 광물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인 소재는 특히 두 가지예요. 조선 광물과 이제 단일 광물로 이루어지는데 조선 광물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이 여러 가지 섞는 그런 광물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양극재라든가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 되겠고 단일 광물들이 이제 뭐 동박, 뭐 분리막, 양극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일 광물보다는 조선 광물 쪽이 더 가치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투자 중심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투자 전략 좀 다시 정비를 해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금투세 실시 우려 때문에 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이탈 일부 좀 일어나고 있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뭐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일부 지금 노이즈가 생겼죠. 그게 투심에 다 영향을 주는 이슈다 보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이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큰 종목들 기관 중에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일부 종목들 빼고는 좀 대체로 부진하다 보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그룹주, 그리고 거기에 또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피 150 포함된 종목들 주로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이 자꾸 이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외국인 비중이 거의 17.8% 정도까지 올라와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때 지난해 그 가장 적을 때가 4%밖에 없었어요. 외국인 비중이. 근데 계속 외국인들은 사 모으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 계속 누군가는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기관들은 빈집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내 증시 여건상 당분간 이게 지수 관련 대형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로만 포트를 구성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2025년도 26년까지 장기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그냥 묻어두면 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보고 볼 때는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한테는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선목캡 종목들을 포트로 같이 구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최소 5개 이상 종목을 구성하시되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리튬주랑 양극재 종목들이 그런 지수 관련 대형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해액이라든가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염, 뭐 전해액 첨가제, 동박,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로도 포트를 구성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해질염을 추가 설명드리면은 전해액에 들어가는 요소가 이제 용매, 전해질염, 전해액 첨가제인데 전해질염 같은 경우에는 그 첨가 비중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원가 기준으로 40에서 50%예요. 그래서 전액에 체결이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전해질염이나 첨가제 종목도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전해질염 관련 종목이 어제 오늘 너무 급등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 오버형 물량들 잔뜩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전액 쪽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주의할 거는 엔킨 같은 경우가 좀 주도주는 분명합니다. 전액 쪽은 탑픽인데 MSCI 편입으로 인해서 5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액티브 자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체크를 했다가 그 MSCI 편입 이후에 조정을 상당히 받은 이후에 비중을 다시 늘린다든가 재매수를 노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그로스리서치 초대석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 또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